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필 김명식 변호사입니다. 일반인들께서 가장 많이 접하고 사건의 개수도 많고 그런 범죄인 사기에 대해서 길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개념적으로 어느 정도 아시고 계실 거예요. 돈을 가져갔다 내지는 투자를 했다 뭐 이런 것들의 사기인데요. 이 사기라는 범죄를 실제로 저희가 사건을 해보면 차라리 누가 훔쳐가거나 아니면 나를 때려서 가져가거나 하면 덜 억울한데, 요즘 보면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리딩방 사기, 뭐 아니면 로맨스 스캠, 뭐 이런 모르는 사람한테 당하는 사기가 있고, 아니면 오히려 정말 가까운 사람, 내 친구, 가족, 평소에 지인 이런 사람들에게 사기를 당하는 경우인데, 어쨌든 그 두 가지 경우 모두가 일단은 내가 스스로 돈을 주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면서 투자를 해라, 빌려달라, 그러면 이제 피해자들은 그런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내가 직접 처분행위를 하는 거거든요. 뺏기는 게 아니라 내가 주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사기를 당하신 피해자들은 이게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바보 같아서 이 사기를 당했구나, 이런 정신적 충격이 너무 크고, 또 이제 주변 사람들은 야 너가 제대로 안 알아봐서 사기를 당했지라는 그런 시선들도 있고, 또 이게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여유가 있는 범위 내에서 사기를 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출받고 뭐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다가 사기를 당하고, 특히 이제 투자 사기 같은 경우는 내가 너무 좋다고 판단을 해서 하다 보니까 가족들, 친구들 돈까지 다 막 같이 투자하기 위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사기라는 범죄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냥 단순 돈의 문제를 떠나서 정신적으로 너무 이렇게 충격을 받고 이런 범죄입니다. 그래서 형법 347조에 있습니다.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물을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 그리고 전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물을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람을 일단 기망을 해야 되고요. 기망으로 인하여 재산상의 처분행위, 그래서 기망이 있어야 되고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고 처분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사기의 기본적인 요건이고요. 그리고 그 아래 보면 뭐 컴퓨터 등 이용 사기, 뭐 준사기, 뭐 편시설 부정 이용, 부당이득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실제로 문제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 347조의 사기 인지가 됩니다. 그리고 개정이 돼서 좀 형량이 늘었습니다. 기존에는 20년 이하의 징역은 아니었고요. 이거보다 형량이 낮았는데 사기죄의 형량이 너무 낮다라는 비판이 계속 있었죠. 20년 이하의 징역으로 최근에 2025년 12월 23일 작년에 개정이 됐고요. 그리고 사기에서 중요한 게 이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제3조를 가시면 형법 제347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그 범죄 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 원 이상일 때는 가중처벌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5억 이상 50억 미만이면 3년 이상 유기징역, 그리고 50억 이상이면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이렇게 가중처벌이 되고, 이 항을 가보시면 이득액 이하에 상당한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피해액에 따라서 적용되는 법조가 달라진다라는 건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양쪽을 다 기본적으로 하죠. 근데 피해자가 상대적으로 점점 많아지는 것 같고, 오히려 전문적인 사기꾼들은 변호사 찾아오는 경우가 잘 없는 것 같아요. 아예 없거나 존재가 없어, 우리나라에 없고 뭐 인터넷상에만 있으니까 피의자를 찾는 경우는 사실 어려운 그런 사기 범죄도 많이 있고, 가해자, 그러니까 피의자가 되는 사람들도 어떤 경우에는 사기로 보기 어려운 경우도 물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사건을 해보면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사기죄랑 저희 법조인이 바라보는 사기죄에 약간 온도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건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기망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이 기망이라고 하면 쉽게 얘기해서 속인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대법원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널리 재산상의 거래 행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어려운 말이긴 하지만, 이게 뭐 재산범죄이기 때문에 그 재산 거래를 할 때 있어서 말해야 될 걸 말하지 않거나, 아니면 중요한 의사결정에 있어서의 근거가 되는 사실관계를 속이는 것, 기망이라고 하고, 이게 적극적일 수도 있고 소극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적극적으로 이제 거짓말하는 것도 기망행위가 되지만, 내가 말을 해줘야 되는데 말을 해주지 않는 것, 뭐 예를 들어서 투자를 함에 있어서 잘 되면 이렇게 되지만 손실 가능성도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손실 가능성에 대해서 전혀 이야기하지 않거나, 뭐 이런 것들이죠. 이게 되게 폭넓은 개념이거든요. 내가 어떤 재산상의 처분행위를 할 때 만약에 이걸 알았다면, 뭐 이런 사실을 고지받았다면 판단을 다르게 했을 수 있다라는 것들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과 달리 이야기를 하거나 고지하지 않으면 기망행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재산상 처분행위가 있는데요. 이 재산상 처분행위도 마찬가지로 적극적인 것, 소극적인 것 다 됩니다. 근데 대부분은 처분행위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게 많죠.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돈을 빌려준다거나 아니면 투자를 한다거나, 이게 소극적인 것들은 이런 것들이에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사건 중에 하나인데, 예를 들어서 회사가 있고 영업사원이 있는데, 이 영업사원이 실제로는 10%로 여기 팔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회사에는 이거 최대 팔 수 있는 게 마진이 3%다 해서 3%만 이익을 가지게 하고 중간에 7%를 자기가 취득을 한다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10%의 이익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3%밖에 이익을 받지 못한 게 되죠. 7%만큼은 이제 소극적으로 손해를 입은 것.
그래서 내 돈이 직접 나가진 않았지만 내가 받을 수 있는 돈을 받지 못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소극적인 처분 행위가 됩니다. 그리고 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누가 거짓말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내가 재산상 처분 행위를 했는데 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내가 뭐 거짓말을 듣긴 했지만 상관없이 내가 처분 행위를 할 수 있었던 그런 사정이 있으면 사기죄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사실 거의 없고요. 이 사기죄에서 가장 문제되는 거는 뭐 사기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기망행위, 인과관계 처분행위 이렇게 세 개 있으면 기망행위가 인정되면 사실은 인과관계 처분행위는 다 있는 걸 전제로 하기 때문에 실제 사건에서는 다른 요건은 문제가 되지 않고 기망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사건을 하다 보면 이제 피해자 입장에서는 어떤 경우는 내가 엄청나게 손해를 입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 당시 상황을 봤을 때 기망행위가 없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대표적인 게 이제 대여. 그 당시에는 충분히 변제 자력도 있고 정상적으로 변제가 될 수는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사정이 나빠져서 돈을 못 갚게 됐다. 이거는 기망행위가 있다고 보지 않고요. 반대로 이제 뭐 투자 같은 경우에 있어서 피해자께서 오셔가지고 내가 더 확인할 수 있었는데 내가 확인하지 않아서 투자를 했으니까 이거는 기망행위가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그런 경우는 오히려 기망행위가 되는 거죠. 쉽게 해서 좀 더 확인해보고 좀 더 현명하게 판단했으면 내가 이 투자를 하지 않았는데 내가 그걸 못해서 투자를 하게 됐다. 그게 사기가 안 되면 사실 사기라는 건 없는 거거든요. 사기죄가 성립되는지 되지 않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변호사의 이제 조언을 받아서 판단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기죄랑 단순 채무 불이행의 차이점이 뭐냐? 뒤늦게 고소 가능하냐? 합의금 어떻게 결정되냐? 보통은 이게